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얼마 전에 캠리 출시 현장에 가가지고 완전 신형 9세대 캠리를 샅샅이 디자인부터 옵션들까지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드렸죠. 얼마 안 있다가 곧 시승기까지 보내드릴 거라고. 그래서 구해왔습니다. 오늘 직접 타보면서 어떤 점들을 알아볼 수 있을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디자인 같은 것들은 저번에 상세하게 살펴봤어요. 근데 일단 이 눈밭에서 그리고 도로 위에서 봤을 때 느낌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역시 그랬어. 그 스튜디오 안에서 보는 것도 상당히 멋있는 디자인이었지만 역시 도로 위에서의 존재감이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디자인이 더 멋있어졌어요. 한층 더 입체적으로 변했고 한층 더 날렵해진 느낌이 물씬 풍겨진다는 거예요. 진짜 햇빛을 받는 상황에서는 이 코퍼 색깔이 더 도드라지게 예쁘고, 이런 윤곽들이 더 울긋불긋해가지고 차가 더 근육질처럼 보이고, 그리고 더 입체적으로 멋있게 보인다는 거예요. 완전 신형 느낌은 확실히 나네요. 그런 모습들은 이렇게 뒤쪽으로 오면서 옆모습에서 더 많이 티가 나는데, 전에 사실 완전 신형으로 오면서 옆모습은 많이 변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막상 보니까 어떠세요? 예쁘다니까요. 이렇게 실제로 봤을 때 이런 변화점들을 알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도로 위에 올려놔야지, 그리고 진짜 햇빛 밑에서 봐야지 이런 변화점들을 눈으로 감지할 수 있다는 거를 지금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뒷모습도 여전히 예쁜데 이쯤에서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죠. 트렁크 문제. 이거 차가 얼마짜린데, 이게 5천만 원짜리 차가 넘는 차인데 전동 트렁크를 안 넣어줬어요. 그래서 토요타 쪽에서는 반자동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냥 열리는 거는 이렇게 열려요. 뭐 반자동, 그래. 닫는 거는 이제 손으로 해야 되는데 뭐 손으로 닫는 것까지 괜찮다 이거예요. 별로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여기 안쪽에 마감이 조금 부족한 게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마감을 안 해놓은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아래다가 이렇게 테트리스를 열심히 잘 했어요. 가정을 해보자고요. 테트리스 잘해가지고 꽉꽉 잘 채워놨는데 이제 닫아야 돼. 닫으려고 그러면은 걸려요. 안 닫힙니다.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기 마감을 꼭 해놔야지 나중에 테트리스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트렁크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 이거는 진짜 불편해. 애써 테트리스 다 해놨는데 이거 다시 맞춰야 된다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도 공간 자체를 많이 먹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만 비껴놔도 되긴 하는데, 옆에까지 다 써먹으려면은 테트리스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닫죠. 자, 이제 신형 캠리를 타고 도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도로 위에서 이 실내를 맞이하는 기분, 이것도 좀 다른데요.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전반적으로 대시보드의 높이도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대시보드의 전반적인 디자인이 조금 더 깔끔하게 바뀌면서 시야가 분산되는 게 좀 줄어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대시보드가 낮아지고 디자인 깔끔해져서 앞에 시야가 되게 탁 트여 있다는 생각이 확 듭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 시트 포지션 자체도 조금 높게 디폴트 값이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요즘에 일본 차랑 국산 차들이 나왔을 때 이 시트 포지션 자체가 조금 높다는 게 불만사항이긴 한데, 조금은 더 낮출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한 5mm, 1cm 정도만 더 낮출 수 있어도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조금은 시트 포지션이 높게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반면에 또 전방 시야는 딱 트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신차가 나왔을 때 이 실내 분위기는 그때도 되게 밝아 보인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실내 가죽 소재 하얀색으로 마감해 놓은 거 생각보다 엄청 고급스럽습니다. 어떤 차가 나와도 사실 이 흰색 가죽을 쓰면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약간 이 고급스러움은 비롯되는 지점이 사치스러움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하얀색이면 청바지 입고 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만져도 때탈 것 같은 이런 하얀 색깔이 차 안에서 주는 느낌이 유독 더 사치스러워 보이긴 한다는 거죠. 뭐 아무튼 간에 잠깐 타는 입장에서는 마냥 고급스럽고 좋네요. 화사해 보이고. 자, 감상은 이쯤 하고 이제 이 차를 타면서 본격적으로 느껴지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 일단 국내에 들어오는 캠리 같은 경우에는 2.5 하이브리드 버전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연비를 위한 파워트레인 세팅만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합산 출력 자체는 227마력입니다. 이 차의 급이나 무게 같은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결코 부족한 수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감각에서는 그렇게 넉넉하다는 감각을 느끼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직병렬 방식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세팅 자체가 연비를 위한 세팅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엔진만 살펴봤을 때는 186마력을 발휘하는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전기 모터 단독의 출력만으로 하더라도 132마력을 발휘를 합니다. 우리가 직병렬 하이브리드 방식을 떠올렸을 때 딱 갖고 있는 그런 구조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높은 전기 모터 출력이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기름을 많이 먹는 구간들 있잖아요. 자동차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거나 그리고 가다 서다가 잦은 그런 구간들, 이런 대부분의 기름을 많이 먹는 영역에서는 전부 다 전기 모터가 동력원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정도의 차를 출발시키거나 일상 영역에서 출력을 끌어냈을 때 한 기껏해야 80마력 정도면은 웬만한 영역은 다 커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엔진은 언제 개입을 하느냐? 출력이 많이 필요로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가속 페달을 꾹 밟아가지고 출발할 때, 이때는 전기 모터랑 엔진이 같이 개입을 합니다. 여기 도식표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단편적인 이야기고, 이 엔진조차도 이제 연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는데, 어쩔 때냐면은 한 100km, 80km 언저리에서 이제 항속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모터가 배터리를 잡아먹는 것보다 엔진으로 차를 이끄는 게 더 연료 효율을 좋게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항속 주행일 때죠. 이제 그럴 때 엔진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세팅 자체가 연비를 위한 세팅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산 출력 227마력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은 내가 가속 페달을 꾹 밟아가지고 이렇게 엔진과 모터가 같이 출력을 이끌어 줄 때만 이 227마력을 잠깐 맛볼 수 있다는 거고,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그냥 한 130마력 아니면 180마력 그 언저리의 출력 정도의 차로서만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가속 성능도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아요. 지금 토요타에서 따로 밝혀놓은 수치도 없는데, 잠깐 속도를 줄였다가, 여긴 뒤쪽에 차가 오니까 한 40km까지만 줄였다가 그냥 쭉 밟아보면 이 정도? 그러니까 일상적인 영역에서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출력만 딱 제공해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추울 때는 약간 휠스핀도 날 정도의 출력이긴 하니까 부족한 출력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다만 이 엔진 구성, 전반적인 구성 자체가 부드러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 출력도 부족함이 없고, 적당히 지금 들려오는 소음 같은 것들도 되게 조용하고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데,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저속 구간에서 엔진이 깨어났을 때는 아무래도 효율이 높은 구간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RPM이 이 저속 구간에서 너무 높게 치솟아요. 그래서 애킨슨 사이클 엔진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거친 음색까지 합쳐지다 보니까 엔진의 소음이 조금 많이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전기 이 배터리가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엔진이 깨어날 틈이 없는데, 저 배터리가 조금만이라도 달게 되면은 그때부터 엔진이 본격적으로 깨어나게 되거든요. 그때는 생각보다 시끄러운 엔진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막상 가속할 때는 또 그런 소리들은 주변 소음에 가려져 가지고 그렇게 크게 거슬리지는 않으니까 일상적인 영역에서 크게 거슬릴 만한 엔진 소음은 아니지만 가끔 거슬릴 때 그게 좀 크게 부각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파워트레인이 가지는 단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직병렬 하이브리드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사실 전기차와 같은 장점을 공유하고 단점도 똑같이 공유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변속기랄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ECVT, 그러니까 유성기어가 그 변속기 자리를 대체해가지고 전기 모터, 구동축, 엔진이 서로 개입하는 그 시점에 변속 충격 같은 거, 아니면은 동력이 드나들 때 그런 충격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는 장점을 가진 반면에 고속으로 올라갔을 때 약점을 좀 드러냅니다. 이게 고속 영역에 올라갔을 때
120km, 한 130km 정도에 올라갔을 때는 약간 가속 감각에서 좀 맥이 풀리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고 속도 자체가 좀 낮겠다라고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최고 시속이 시속 190km 정도밖에 올라가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직병렬 하이브리드 방식이 가지는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한데, 사실 뭐 190km 정도면은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숫자다 보니까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실제 체감이 오냐면은 가속하는 순간에서 다가옵니다. 고속도로 같은 데서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가속할 때 그 고속 영역에서의 가속감이 상당히 무뎌진다는 게 단점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한 5, 60km 이 정도인데 여기서 가속 페달 밟았을 때 일반적인 227마력을 가진 일반적인 엔진차랑 비교했을 때 조금은 떨어지는 가속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내 구간을 달려나갈 때 초반 가속력 같은 것들은 오히려 더 호크한데, 이런 점들은 전기차랑 공유하는 장점이고, 고속 영역에서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조금은 가속 감각이 떨어진다는 거, 이거는 전기차가 가진 단점하고 같은 단점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다른 하이브리드 방식을 쓰는 차들은 최고 속도가 어느 정도 되나 좀 찾아봤거든요. 가장 가까이 찾아볼 수 있는 현대기아 소나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가 이제 최고 시속이 200k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만 비교하더라도 엔진의 비중이 그만큼 줄어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이 토요타 하이브리드 방식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얻어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연비 측면의 이득인데, 계속 말씀을 드리다시피 이 파워트레인의 전반적인 목표는 연비를 얼마큼 높일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따가 그거는 최종적으로 보겠지만 여기 지금 찍혀 있는 것만 한번 살펴볼까? 오, 이걸 리셋을 한 번도 안 했어. 이 차가 시승차다 보니까 주행을 조금 빡세게 한 차예요. 여기 지금 트립 A 기준으로 보이는데 주행거리가 823km를 달렸습니다. 평균 시속은 23km. 그러니까 되게 막히는 시내 구간 많이 달리고 일상적인 그냥 영도에서 사용을 많이 했다고 보실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연비가 몇이냐면은 리터당 16.2km 달릴 수 있다고 떠있네요. 이 차가 지금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연비 수치가 리터당 17.1km를 달릴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못한 수치지만 8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렸는데 지금 이 정도의 연비를 보여준다는 거는 상당히 인상적인 거고, 이걸 일단 리셋을 한 다음에 제가 조금 더 밟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연비를 기록하는지 그것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살펴볼 거는 하체 감각인데, 하체 감각에 대해서 사실 저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 신형 캠리가 나오면서 토요타 쪽에서 발표를 하기를 이 주행 감각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일단 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서스펜션 구조 같은 것들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뭐 앞쪽에 들어가 있는 거는 맥퍼슨 스트럿 방식의 일반적인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뒤쪽 서스펜션은 토요타에서 얘기하기로는 WBC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구조적인 것만 살펴봤을 때는 멀티링크에다가 약간 이렇게 축소시켜 놓은 프라모델 수준의 약간 다이캐스트 느낌?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여놓은 듯한 WBC본 구조를 조그맣게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 자체만으로도 움직임 자체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는 하니까 그런 구조들은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구조들로 만들어냈던 토요타 캠리의 하체 감각이 전부터 상당히 좋긴 좋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이랑 지금이랑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뭐냐 이건데, 가장 기본적인 이 승차감 자체만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는 부드러움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 토요타가 말한 그 스포츠 주행 감성을 얼마나 잘 이끌어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편안한 건 맞습니다. 이런 너울 치는 도로들 지나갈 때, 그리고 바깥에 요철 같은 것들이 들어올 때, 자, 앞에 이런 과속방지턱 넘어갈 때 속도 일부러 많이 안 줄여요? 진짜 편해. 진짜 편해 여러분. 한 번 더 볼게요. 야, 이렇게까지 과속방지턱 잘 넘어가는 차 오랜만에 타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의 전반적인 세팅은 아주 부드러운 감각을 기본으로 한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이 차를 탔을 때 정말 편안한 감각을 물씬 느낄 수가 있고, 이 차를 타는 그 누구라도 불만을 품기가 힘든 차예요. 제가 그때 캠리를 살펴볼 때 이 시트에서부터 이 차는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숙명을 타고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게 이런 승차감에서도 많이 반영된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주행을 좀 박차를 가해 보면서 이 차 토요타가 말했던
기대했던 주행 성능 측면에서 올라갔다는 점들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면은 조금 피치를 높여볼게요. 이런 고속 코너 같은 것들, 사실 롤링이 조금 있는 차여서 이런 고속 코너는 약간 불안하긴 하거든요. 이럴 때 가장 약점을 보이겠죠? 뭐지? 안정감 있어. 왜? 이게 이전 세대 캠리도 TNGA-K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그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저중심 설계였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차를 잘 만드는 브랜드, 못 만드는 브랜드에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차를 탔을 때 무게중심이 얼마나 낮게 되어 있느냐, 이거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이거는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전 세대보다 지금 무게중심이 확 낮아진 게 느껴져요. 이게 한 번 더요. 여기는 이제 조금 더 타이트한 코너다 보니까 조금 더 피치를 높여가지고 돌려보면은 일부러 조금 더 돌려도 야, 이거, 와, 롤링 심하지 않다? 야, 이게 뭐지?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차의 롤링이 너무 심하게 생기면은 차의 움직임 자체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부드럽게 세팅을 해놨는데도 이거를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약간 그런 분들이 맞을 것 같아요. 차 살 때 그 안정감이 되게 좋다. 그래서 나는 SUV보다 세단을 되게 선호한다,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캠리의 세팅이 전반적으로 되게 잘 맞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열 공간에 대한 편의성 같은 것들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옆에 있는 이 차양막 같은 것도 야무지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앉아있을 때 시트 포지션들, 이런 것들 상당히 편합니다. 오히려 지금 더 이 차의 좋은 좌석이라고 하면 2열 쪽에 초점을 맞췄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이 캠리급의 세단들이 2열보다는 1열이 더 편한 차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놀라운 구성이긴 해요. 그런데 방점을 찍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이 옆에 있는 암레스트를 내려보면 딱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세요. 여기 앞에 있는 컵홀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전원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온열 시트도 킬 수 있고, 뒤쪽에 선쉐이드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전동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뒤에 등받이 각도를 전동으로 이렇게 세웠다가 눕혔다가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변화폭이 꽤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신형 캠리로 오면서 이 위쪽에 파노라믹 선루프가 지금 2열에 앉아있을 때 실내 개방감을 크게 결정짓는 요소로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완전히 다른 차가 된 듯한 느낌까지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되게 풍요로워졌다. 이전 캠리랑은 비교가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제 앞쪽에도 저희 PD님이 앉아있기 때문에 성인 남자가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무릎 공간도 이렇게나 여유가 있고, 이거는 어떤 사람이라도 진짜 여유롭게 아주 넉넉하게 앉을 수 있는 수준이라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은 실내 구성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승차감이겠죠. 승차감이 제일 중요한데, 아까 처음 탈 때부터 되게 놀란 게, 진짜 이 차는 2열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썼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지금도 잔유철들이 많은 구간을 지나가고 있고 굉장히 빡센 코너길을 돌아나가고 있는데, 이게 옛날에 고급차들 탔을 때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잖아요. 그 좌우로 롤링이 많이 안 느껴지다 보니까 되게 안정감이 느껴지고 멀미가 많이 나지 않는 거. 사실 이 캠리급에서는 되게 기대하기 힘든 요소들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구현을 해놓으니까 놀랍네요. 이거 진짜 이 2열 시승을 하면서 이제 비로소 느껴지는 거는 참 여러모로 잘 만들어진 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차라서 자꾸 칭찬만 해주고 싫은데, 이거 실내 구성만 봤을 때도 상당히 렉서스급인 부분들이 많았는데, 토요타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캠리 중형 세단의 판매량이 상당히 침체했단 말이에요. 이런 시기일수록 이제 소비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뭐냐면은, 경쟁력을 빠르게 잃어가는 이런 세그먼트 차일수록 만드는 브랜드 입장에서는 뭐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 그런 세팅값들, 그리고 옵션들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지금 캠리가 딱 그 교두보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토요타에게 캠리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전 세계 시장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는 세단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조금이라도 뭘 더 넣어주고 더 높은 가치들을 부여해주고 더 잘 팔려고 하는 절치부심한 그런 흔적들이 많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 2열 승차감까지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될 거는 아까 제가 트림미터를 리셋시켜 놓은 이후로 26km 언저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자, 연비가 나왔습니다. 제가 볼게요. 아, 미쳤네. 저 맞아?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여러분, 한 25km, 26km 이렇게 시내 구간만 사뿐하게 달렸을 때는 캠리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몇 킬로입니까? 리터당? 21.8입니다. 21.8km? 뭐야, 뭐 기름 냄새만 맡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차는 시승차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까 그 800km가 넘게 달렸던 그 수치는 조금 밟았겠죠. 다른 기자분이나 다른 테스터분들이 밟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내 구간만 한 20-30km 달렸을 때는 22km 언저리를 우습게 뽑아준다는 거 지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다음에 이 캠리, 오늘 영상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가격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차의 가격은 가장 기본형 SLE 트림 4,8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SLE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5,360만 원의 가격표를 붙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올랐죠. 이전 대비해가지고 한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오른 가격표를 붙이고 있는 건데, 이 가격이 납득이 되려면은 분명히 같은 플랫폼 위에서 되게 많은 발전들을 이뤘어야 됐었어요. 근데 느껴지냐?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이상하다니까. 이게 똑같은 플랫폼 쓴다고 같은 차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세팅을 하냐, 그리고 부품을 어떻게 바꾸냐, 그리고 이 안에 옵션 구성들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같은 차라도 되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크게 와닿는 거는 이 위에 썬루프만 하더라도 이런 큰 개방감을 줄 수 있다는 거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고, 그리고 옵션 사양 같은 것들 부족한 부분은 하나도 없고, 뒤쪽에서 전자식으로 리클라이닝 지원한다는 거, 이거 상당히 고급스러운 옵션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거는 이거 2열에서의 승차감이 좀 말도 안 되게 좋다. 이 소나타랑은 비교할 급이 아닌 것 같고, 그랜저랑 비교해서도 조금은 더 높은 수준의 2열 승차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캠리를 만약에 가족차로 타시는 분들이 있다면 만족감이 상당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 캠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